자, 저번에 이어서 오늘 또 총균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제 읽어줄 텐데, 지난번에는 얄리의 질문에 대해서 읽어주었었고, 그리고 물론 총균세에서 균도 중요한데, 역시 총균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개는 최초로 문명이 탄생된 지역도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읽어주게 될 가축화와 이제 작물화가 어떻게 시작됐으며, 그리고 어떻게 가축화가 되었는지,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은 가축화된 종들이 14종 정도 있었지만 왜 다른 그 동서 말고 북남 종축에서는 없거나, 아니면 또 한 종류, 두 종류, 그 호주는 한 종류도 없었대.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통찰력 있는 설명을 좀 해주는 그 부분이 총균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주려고 해. 자, 총균세에 들어가는데 내가 한 권의 책을 더 옆에 놔두고 있거든. 그 이유는 이따가 보면 알 것이야. 제9장이다. 총균세 제9장에 선택된 가축화와 안나까리나의 법칙. 이 제목이야. 여기서 안나까리나의 법칙이 왜 나왔지? 야생 후보종 중에서 몇 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안나까리나의 법칙에 의하여 가축화 조건에 실격했다. 안나까리나의 법칙이 뭔 성원이지? 그 법칙이 뭐지? 아프리카의 대형 군거 포유류처럼 결국 가축화되지 못한 후보종들을 살펴보면 실격한 구체적인 이유들이 드러난다. 톨스토이도 마태복음의 다음 구절에서 드러나는 통찰력에 찬동했을 것이다. 찬성했을 것이라는 것이지.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 그리고 이제 소제목 들어간다. 행복해지기 위한 필수 성공 요소들. 가축할 수 있는 동물들은 모두 엇비슷하고 가축할 수 없는 동물들은 가축할 수 없는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그 문장에서 몇 마디만 바꾸면 바로 톨스토이의 위대한 소설 안나 까리나에 나오는 유명한 첫 문장이 되기 때문이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그러면서 이 안나 까리나이라는 이 책이 있거든. 이 책에 보면은 시작하자마자 제일 그러니까 안나 까리나의 제일 첫 번째 부분 읽어보면은 노란색, 주황색으로 칠해놨잖아.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읽어보면서 알 수 있을 것이야. 오늘은 내가 뭐 구체적인 설명 안 할게. 너무 자세히 설명해놨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톨스토이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려면 수많은 요소들이 성공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서로 성적인 매력을 느껴야 하고 돈, 자녀 교육, 종교, 인척 등등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합의란 말이 나오지. 행복에 필요한 이 중요한 요소들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어긋난다면 그 나머지 요소들이 모두 성립된다 하더라도 그 결혼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이 조건들이 모두가 충족되어야 하며 이 조건들 중에 한 가지라도 잘못된 조건이 된다면 그 결혼은 실패한다는 그 말이 되는데, 그럼 그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뒤에 쫙 여러 가지가 나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어떤 상태에서 이제 포유류가 가축화가 가능할 것인가. 이 법칙을 확대하면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는 흔히 성공에 대해 한 가지 요소로만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설명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중요한 일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수많은 실패 원인들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안나 까리나의 법칙은 인류사에서 지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동물의 가축화에 대해 설명해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얼룩말이나 페가리처럼 가축화에 적합해 보이는 수많은 대형 야생 포유류가 가축화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가축화에 성공한 가축들은 거의 대부분이 유라시아산이었다는 점이다. 다른 말로 환경의 축복이지. 앞에 두 장에서는 작물화에 적합해 보이는 수많은 야생식물이 작물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으므로 이제부터는 같은 문제를 가축화된 포유류에 적용해 보자. 앞에서 논의했던 사과냐, 인디언이냐 하는 문제가 얼룩말이냐, 아프리카 원주민이냐 하는 문제로 바뀐 것이다. 그 다음 제목, 가축화된 대형 포유류. 제4장에서 우리는 가축화된 대형 포유류가 그것을 소유한 인간 사회에서 담당했었던 여러 가지 결정적인 역할들을 재확인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면 이 가축들이 고기, 유제품, 비료, 육상 운송, 가죽, 군대 공공용 탈 것,
전기를 끄는 힘, 털, 그리고 노출된 적이 없는 민족들을 죽일 수 있는 병원균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가축화 된 소형 포유류, 조류, 곤충 등도 인간에게 유용했다. 인간은 고기, 알, 깃털 등을 얻기 위해서 많은 조류를 가축화했다. 유라시아에서는 이리가 가축화되어 개가 되었다. 가축화된 개는 수렵견, 번견, 애견은 물론이고 일부 사회에서는 음식으로도 이용되었다. 음식을 얻기 위해 가축화된 설치류 등의 소형 포유류에는 유럽의 토끼, 안데스의 기니피그,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는 이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그 다음의 내용 중에 한 문장만 한다면은 가축화된 포유류의 중요성은 대형 육서 초식 동물의 종수가 놀라울 만큼 적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이 가축화되기 위해서는 초식 동물의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그 말 같아. 고대의 대형 포유류 14종이 유라시아에 집중된 이유, 이게 소제목이야. 고대 14종의 야생 조상들은 지구상의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았다. 남아프리카에는 한 종밖에 없었다. 그 조상 동물들에서 나온 것이 라마와 알파카다. 오스트레일리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단 한 종도 없었다. 총 14종 중에서 남미에 한 종이 있고 나머지 북과 남쪽에서는 아무 종도 없었다는 그 말인 거야.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캥거루도 뭐 그냥 가축하면 되지, 캥거루는 가축화 안 되는 거야. 그 이유가 있다 나올 것이야.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가축화된 토종 포유류가 없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오늘날 많은 관광객들이 아프리카를 찾는 이유가 그곳의 야생 포유류가 풍부하고 다양하기 때문인데 말이다. 이거는 수능에 나온 적이 있었다. 그와 대조적으로 고대 14종 중에서 13종의 야생 조상은 모두 유라시아에 국한되어 있었다. 물론 이 13종의 야생 조상들이 모두 유라시아 전역에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13종이 모두 있었던 지역은 단 한 군데도 없고 어떤 야생 조상은 매우 국지적이었다. 가령 야크는 티베트에 인근 고지대에서만 야생 상태로 분포했다. 그러나 유라시아의 많은 지역에서는 이 13종 중에서 꽤 여러 종이 한 지역 안에 함께 살고 있었다. 예를 들어 서남아시아에서는 7종의 야생 조상이 공존했다. 이렇게 야생 조상이 대륙마다 매우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다른 대륙이 아닌 유라시아 사람들이 총기 병면균 쇠를 갖게 된, 총균쇠를 갖게 된 중요한 한 가지 요인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고대 14종이 유라시아에 집중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우선 한 가지 이유는 간단하다. 유라시아에서는 가축된 종의 조상이든 아니든 간에 대형 야생 육서 포유류의 종수가 가장 많았다. 일단 가축화 후보종이라면 평균 45kg이 넘는 초식성 또는 잡식성의 육서 포유류가 모두 포함된다고 정의해보자. 초식과 잡식성이다. 도표 9-1을 보면 후보종 수는 유라시아에서 가장 많아서 자그만치 72종이 된다. 이곳은 다른 여러 부류의 동식물도 가장 다양한 편이다. 그것은 유라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덩어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생태학적으로도 매우 다양해서 광활한 열대우림은 물론이고 온내림, 사막, 소택지, 그리고 역시 광활한 툰드라 지역에 이르는 각양각색의 생식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그보다 적은 51종의 후보종이 있다. 다른 부류의 동식물들도 역시 유라시아보다는 다양하지 않는 편이다. 유라시아보다 면적도 좁고 생태학적으로 덜 다양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의 열대우림은 동남아시아보다 적다. 북위 37도 바깥에는 온대성 생식지가 전혀 없다. 1장에서 논의했듯이 북아메리카에는 원래 아프리카와 거의 맞먹을 만큼 많은 후보종들이 있었지만 이들 대형 야생 포유류는 약 13,000년 전에 대부분 멸종되었다. 가축화 가능한 애들이 있었긴 있었는데 멸종이 됐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후보군이 적어진 거고, 가장 고립된 대륙인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어느 시점에서 보더라도 유라시아, 아프리카, 남북 아메리카보다는 훨씬 적은 수의 대형 야생 포유류가 존재했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이 후보종들마저도 남북 아프리카에서와 같이 들어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인간이 처음 살기 시작했던 무렵에 붉은 캥거루만 남기고 모두 멸종되었다. 그러므로 대형 포유류가 주로 유라시아에서 가축화된 까닭을 설명한다면 후보종에 해당되는 야생 포유류가 애당초 그 대륙에 가장 많았고 지난 4만 년 동안 멸종된 후보종은 가장 적었다는 사실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도표 9-2에 표시된 숫자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설명이 전부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보 중에 실제로 가축화 된 비율도 유라시아에서 가장 높았고 18%,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유난히 낮았고 51종의 후보 중 단 한 종도 가축화되지 않았고, 후보 종들은 많은데 실제로 가축화된 종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특히 놀라운 사실은 유라시아에서 이미 가까운 친척이나 비슷한 포유류가 가축화되었는데도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에서는 가축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어째서 유라시아의 말은 가축화되고 아프리카의 얼룩말은 그렇지 못했을까? 왜 유라시아의 돼지는 가축화되고 아메리카의 패커리 돼지나 아프리카에 살던 세종의 진짜 야생 돼지들은 그렇지 못했을까? 유라시아의 야생 소들은 5종이나 가축화되었는데 어째서 아프리카 들소나 아메리카 들소는 그렇지 못했을까? 비유라시아 지역에서 토종 포유류가 가축화되지 못한 이유, 과연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의 여러 민족들은 서로 엄청나게 달랐으면서도 모두가 가축화에 대한 어떤 문화적 장애물들을 공유했는지, 유독 유라시아 민족들만이 예외였을까? 예를 들자면 아프리카에서는 대형 야생 포유류가 풍부해서 얼마든지 사냥하여 잡을 수 있었으므로 아프리카인들은 굳이 가축을 보살피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확실하다. 아니오다. 위와 같은 해석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는 5가지나 된다. 이것도 나온 적이 있었고, 비유라시아인들도 유라시아의 가축들을 신속하게 받아들였다는 점. 최근에 나왔다. 작년에. 인간에게는 애완동물을 기르고 싶어하는 보편적 경향이 있다는 점.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전부 다 가축화를 원한다는 그 말인 거야. 고대 14종은 신속하게 가축화되었다는 점. 그 중에 일부는 여러 곳에서 되풀이되어 독립적으로 가축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가축을 개발하려는 현대의 노력은 제한적인 성공밖에 거두지 못했다는 점이다. 첫째로 유라시아에서 가축화된 주요 5종의 5종의 포유류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도착했을 때 조건이 허락되기만 한다면 어느 곳에서나 대부분의 아프리카 민족들이 이 가축들을 받아들였다. 수용을 했다는 거야. 그럼으로써 이들 아프리카 목축민들은 아프리카 수렵 채집민들보다 크게 유리해져서 재빨리 그들을 교체했다. 특히 소와 양을 얻은 반투족 농경민들은 사프리카의 고향 땅을 벗어나서 짧은 기간 동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나머지 대륙 지역에서 전에 살던 수렵 채집민들을 괴멸시켰다. 비록 농작물을 얻지는 못했지만 2000년 전 소와 양을 얻게 된 코이산족은 남아프리카의 대부분 지역에서 코이산 수렵 채집민들을 교체했다. 가축화된 말이 사프리카에 들어오면서 그곳의 전쟁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 지역에서는 기병대에 의존하는 여러 왕국들이 들어섰다. 가축화된 말이 사프리카 너머로 전파되지 못한 유일한 이유는 채채파리가 옮기는 각종 질병이었다. 그러한 현상들은 전 세계에서 두루 발견되었다. 가축화에 적합한 토종 야생 포유류를 갖지 못한 민족들이 유라시아산 가축들을 얻게 될 때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죽는 거지 그냥 병 때문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남북 아메리카 양쪽에서 유럽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였는데 그것은 유럽인들의 정착촌에서 말이 몇 마리 도망치고 난 후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예를 들자면 19세기에 북아메리카의 대평원 인디언들은 이미 능숙한 기마 전사이자 들소 사냥꾼으로 유명했지만 그들이 처음으로 말을 갖게 된 것은 17세기 말엽이었다. 스페인인들에게서 얻은 양도 마찬가지로 나우바족 인디안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양털 담요는 나바오족의 명성은 널리 알렸다. 유럽인들이 개를 데리고 태즈메니아에 정착했을 때까지 태즈메니아 원주민들은 개를 본 적도 없었다. 그로부터 채 10년이 지나기 전에 원주민들은 대량으로 개를 번식시켜 사냥에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오스트레일리아,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지의 각양각색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던 수천의 민족들 사이에 동물의 가축화를 가로막는 보편적인 문화적 금기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은 보편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고 동물을 수용하는 게 그게 누구나 다 있는 인간의 본성인데 어떤 그런 민족들이 가축화를 싫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었다는 그 말이지. 만약 오스트레일리아나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 가축화할 만한 야생 포유류가 있었다면 각 지역의 일부 민족들은 틀림없이 그 동물들을 가축화하여 크나큰 이점을 얻었을 것이다. 유라시아로부터 가축이 들어올 때마다 즉시 받아들였을 듯이 말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야생 얼룩말
들소들이 많은 지역에 살고 있던 여러 민족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어째서 아프리카의 이 수렵 채집민들 중에서 최소한 어느 한 무족이라도 그곳의 얼룩말이나 들소를 가축하여 다른 아프리카 민족들을 지배하지 못했을까? 그랬다면 유라시아의 말이나 소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었을 텐데 말이다.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유라시아 이외의 지역에서 토종 포유류가 가축화되지 못한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각 지역의 야생 포유류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그들의 그 토종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애들이 아닌 유라시아 산 애들을 갖고 오니까 가축이 잘 된 거야, 가축화가. 근데 그 지역에 토종이 있었던 애들, 걔들은 가축화가 못했다는 거야. 안 됐다는 것이지. 왜 그랬을까?